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논문 표절 의혹과 전문성 부족 논란에 휩싸인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다만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권 의식에 절은 듯한 인물이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에 또 국민주권 정부라는 이름에 어울리는지는 의문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기간은 오는 9월 12일까지고요. 이번 주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됩니다. 오늘은 신청 방법과 사용처를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9시 반쯤 인천 송도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총격이 벌어져 30대 남성이 사망했습니다. 60대인 아버지가 아들을 쏘고 달아난 건데 피의자는 오늘 새벽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쏟아진 극한호우로 2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전국을 강타한 이번 폭우로 현재까지 17명이 숨지고 11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폭우가 끝나니 이젠 폭염이 비상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찾아옵니다. 전남 완도, 대구 등에는 전국 곳곳엔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북한 무인기 투입 지시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김 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내란 특검의 외환 혐의 수사에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밤사이에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인천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총격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주했다가 붙잡힌 이 아버지는 경찰에 자신이 원래 살던 서울 집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하면서 입주민들이 대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인 기자, 자세한 사건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인천 송도동에 있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총격 사고 관련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젯밤 9시 반쯤입니다. 한 여성이 시아버지가 남편을 쐈다면서 신고한 건데요. 경찰 특공대와 소방이 출동해 해당 아파트 동의 주민 출입을 제한하고 조치에 나서면서 주민들도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주민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위험 인물이 지금 돌아다닌다고 그러지 말라고 문자가 들어와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뛰어오긴 했어요. 경찰 특공대가 용의자와 대치한 끝에 밤 10시 40분쯤 총격 사건이 벌어진 집에 진입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용의자는 이미 차량으로 도주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는 총에 맞은 34살 내국인 남성 1명이 있었는데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자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범행 당일이 아들의 생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들에게 총을 쏘고 달아난 60대 아버지 A씨를 추적한 끝에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울 강남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때 A씨가 4대 총기를 갖고 있었고 범행 당시 총을 한 발 이상 발사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새벽 4시쯤 A씨를 인천 관할경찰서로 압송한 경찰은 총기 소지 경위와 범행 목적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경찰에 원래 자신이 살던 서울 도봉구 쌍문동 집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건물 주민 60여 명과 입주 상가에 있던 40여 명을 지역 보건소 등으로 긴급 대피시켰는데 조금 전 새벽 5시쯤 수색을 마친 경찰은 A씨 집에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불을 붙일 수 있는 인화물질이 발견돼서 현장에서 제거했고 위험 요소가 해소됐다고 판단해 주민들을 복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기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북부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통신과 전기가 끊긴 것은 물론이고요. 단수 조치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고립된 주민들은 외부와 연락이 차단돼 공포의 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한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가평에 퍼부은 물폭탄은 곳곳을 휩쓸고 갔습니다. 길목길목은 거친 물살이 때리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통신마저 끊겨 피해 상황을 제대로 알리지도 못했습니다. 통신, 전기, 수도 지금 모든 게 지금 멈춰져 있습니다. 아예 다 끊겨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일부 지역은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구조를 요청하려 해도 재난 피해 소식을 들으려 해도 쏟아지는 비만 원망해야 했습니다. 면사무소 전화하고 포천시도 통화를 했는데 오늘은 휴일이라 민원 접수만 받고 월요일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복구 진행을 해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가평과 포천, 남양주 등 폭우가 내린 지역 곳곳은 도로가 통제되고 교외선도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또 경기도 가평 상명과 조종면에는 아침부터 수돗물이 공급되지 않으며 설상가상 주민들은 큰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전국에서도 가장 심각한 폭우가 내렸던 경기도 가평에서는 곳곳에서 집이 무너지거나 도로가 사라지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기타다리라고 불리는 명물 호명교는 다리 대부분이 떠내려가서 하천 한가운데 기타 모형만 남았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제보 영상을 통해서 처참한 피해 현장 모습을 전해드립니다.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주로 찾는 곳으로 유명한 용추 계곡이 험하게 물결치는 황토빛 하천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주변 나무는 부러지고 도로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근 다리에는 차량 한 대가 하천으로 빠질 듯이 위태롭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조종면에 있는 하천 옆 주택은 바닥이 무너지면서 물속으로 빠지기 직전입니다. 인근 지역에서는 떠밀려오는 물과 토사로 건물이 아예 무너져 버렸습니다. 다른 하천에서는 물 한가운데 철제 구조물만 덩그러니 나와 있습니다. 알고 보니 기타 다리라고 불리는 지역의 명물 호명교였습니다. 급격히 불어난 물에 다른 다리 부분은 떠내려가고 물 위에 기타만이 남겨졌습니다. 조종면에 있는 한 주택은 벽 한쪽이 완전히 뚫려버려 산비탈이 그대로 보입니다. 서 있던 장롱은 넘어져 침대를 덮쳤고 토사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노인 홀로 살고 있었는데 자칫 인명피해가 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가평에 내린 손쓸 수 없는 폭우로 곳곳에서 집과 도로가 부서지고 차량이 침수되거나 망가지는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울산에서도 이번 폭우로 송수관로가 파손돼 일부 지역의 수돗물 공급이 끊기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 암각화의 하나인 반구대 암각화도 수몰돼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습니다. 주민들은 세수나 샤워는커녕 밥을 지울 수 없어 빵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화장실 물은 급한 김에 인근 하천에서 퍼날랐습니다. 이 삼복 더위에 어제 갑자기 단수가 돼가지고 물이 안 나오니까 모든 게 중단돼요. 씻지도 못하고 밥도 못 해먹고 화장실까지 사용하기가 불편하니 이거 위하라 말입니까? 휴일이면 주민과 관광객들로 붐비던 식당도 텅 비었습니다. 예약 손님은 물론 찾아온 손님도 돌려보내야 하는 주인은 분통이 터집니다. 예약이 한 20명 있었는데 예약도 취소가 되고 오늘 하루 전혀 지금 현재 일반 손님도 못 받고 있고 상당한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꺼번에 쏟아진 비로 송수관로가 파손되면서 울산 울주군 일대 3만 5천 가구의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관로 교체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주민 불편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울산의 명물 반구대 암각화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일주일 만에 수몰됐습니다. 주변은 세찬 비에 쓸려 내려온 각종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물이 빠지는 데만 한 달 넘게 걸릴 것으로 보여 암각화 훼손이 가속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에 다 잠겼네, 그죠? 안타까워요. 제대로 못 보고 가서. 그리고 앞으로 저걸 못 보게 될까 봐 또 걱정도 되고. 태화강 국가정원 일부도 침수되는 등 사흘간 300mm 넘게 내린 이번 폭우는 울산 곳곳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운행이 중단됐던 의정부에서 고양 구간 교외선 열차 운행이 오늘 첫 차부터 재개됩니다. 경기도는 어제 시설 복구와 안전 점검을 마친 뒤 오늘 새벽 6시 50분 양방향 첫 열차부터 다시 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구간 교외선 열차는 양주시 일영 구간선로에 토사가 유입되면서 어제 첫 차부터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호남 지역에 나흘 동안 쏟아진 폭우가 그친 지 하루 만에 이번엔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폭우가 핥히고 간 상처 위로 찜통더위까지 덮치면서 복구 작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윤지아 기자입니다. 도로 곳곳에 물에 젖은 물건과 망가진 가전제품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사흘 동안 많게는 6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호남 지역.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퍼붓는 비에 주민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처음에 저 무릎 정도 찼을 때까지는 어떻게 막아보려고 했는데 물이 이제 막 양쪽에서 다 몸 이렇게 몰려드니까 일단 사람이 먼저 살아야 되잖아요. 도망갔죠. 무시무시한 폭우에 특히 하천 인근은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상가와 주택이 줄줄이 침수됐고 차량도 물에 잠겼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마을 앞 하천입니다. 비가 내리던 당시 하천에 물이 범람하면서 제방을 타고 마을 안쪽까지 물이 들어찬 겁니다. 5년 전에도 이 일대에서 물난리를 겪었던 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이 부족했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신학교를 공사를 했어요. 저도 봤고. 근데 공사했다 해서 안심했는데 이렇게 물이 역류해서 들어오는 건 말이 안 되죠.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폭우가 거친 뒤 곧장 폭염이 닥치면서 복구 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언제 장대비가 내렸냐는 듯 하루 만에 광주 전역에는 폭염주의보가, 전남 일부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민들은 쏟아지는 땀을 닦아내며 힘겹게 삶의 터전을 다시 정비합니다. YTN 윤지아입니다. 대통령실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했습니다. 보좌관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이 후보자를 낙점한 지 3주 만으로 이재명 정부 내각 가운데 첫 낙마 사례입니다. 고민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 후보자는 지명 직후부터 논문 표절 의혹, 자녀의 불법 조기 유학 등 논란으로 진보 성향 교육단체에서도 사퇴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청문회에서 의혹을 소명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오히려 교육계 현안에 대한 철학과 소신 부족을 드러내며 전문성 시비까지 떠안았습니다. 제 취임을 반대하신 여러분들과도 직접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초등 분야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대통령은 주말 사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이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를 경청했고 청문회 최종 보고를 받은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보좌관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전망입니다. 강 후보자는 보좌관에게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변기 수리 등을 지시했다는 갑질 논란으로 야당과 시민단체의 거센 사퇴 요구를 받아왔는데 이 대통령도 이 같은 여론을 보고받았지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양한 여러 의견이 있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권자로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각에선 이 후보자와 달리 현역 여당 의원인 강 후보자를 낙마시키기는 어려웠던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대통령실은 후보자가 국회의원인지 아닌지는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인천 송도에서 발생했던 총격 사건 관련된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의 집에서 인화 물질이 발견됐다는 속보인데요. 2시 반에서 5시 정도까지 수색을 했는데 폭발물이 아니라 신나 같은 인화 물질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제거하고 위험이 더 이상 없는 것을 확인해 대피했던 주민들을 복귀시켰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폭발물 신고로 100여 명이 한때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주민 중에 46명이 보건소로 대피했다가 복귀 중이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들어오면 취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는 환경부 김성환,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할 예정입니다. 회의 일정은 여야 합의로 조율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김영훈 후보자를 무자격 육적으로 명명하는 등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서 보고서 합의 채택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표를 뽑는 지역 순회 경선에서 사선 정청래 의원이 이틀 연속으로 경쟁자인 박찬대 의원을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내란과의 전쟁을 하겠다는 강렬한 메시지가 권리당원 표심을 저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큰절로 영남권 연설을 시작한 정청래 후보는 스스로를 개혁의 아이콘으로 소개하며 더 독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내란당은 해체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범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보전 비용 400억 원을 토해내야 할 거라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박찬대를, 정청래를, 김민석을 실제로 죽이려 했던 세력과 협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아버지 고향이 경북 안동인 박찬대 후보는 영남의 아들을 자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뜻이 국민에게 닿도록 정치 선봉장이 되겠다면서 싸울 때는 단호하게, 일할 때는 유능하게 당정대 원팀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주의라는 돌이 부서지고 있습니다. 영남이 원하는 건 보수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라는 게 증명된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는 정청래 후보의 압승. 정 후보자는 6만 5천여 표 가운데 4만여 표를 얻어 득표율 62.55%로 37.45%를 얻은 박찬대 후보를 25%포인트 따돌렸습니다. 누적 득표율 62.65%로 초반 기선을 제압했는데 정 후보는 압승 원인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내란과의 전쟁을 잘 수행하라는 내란 세력 척결을 위해서 일로 매진하라는 당원들의 명령이라 생각하고 투쟁형 당대표를 외치는 정 후보가 55% 반영되는 권리당원들의 표심을 자극한 건데 추격자인 박찬대 후보는 호남, 수도권 당심과 30%를 차지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후보는 전당대회 일정을 미루자, 정청래 후보는 오히려 당겨서 신속하게 진행하자 이렇게 주장하며 신경전도 벌였는데 각자의 유불리를 계산한 거란 해석도 나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야당에선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장관이 이재명 독재를 막겠다면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안철수 의원과 회동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당권 주자 윤곽도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김문수 당대표! 김문수 당대표! 대통령 선거 이후 꼭 48일 지지자들의 열광적인 환호를 받으며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총통 독재와 법치 파괴에 맞설 강력한 투쟁 정당을 만들겠다고 외쳤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반미, 극좌, 범죄 세력들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접수했습니다. 당이 쪼그라드는 혁신은 자해행위라면서 인적 쇄신 흐름의 반대 뜻을 명확히 했는데 뜨거운 감자인 전한길 씨에 관해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입당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호를 개방하자 이렇게 하죠. 더 높은 수준의 단합을 이루는 용광로와 같은 뜨겁고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는 조직이 저는 국민의힘이다. 반면 한동훈 전 대표는 전씨를 겨냥해 윤석열 전 대통령 석방 집회에서 보수주의인이 자기인지 한동훈인지 물었다면서 반지성주의가 극우의 본질이다. 당의 극우화를 막아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당권 도전을 예약한 안철수 의원과 오찬회동을 한 거로 파악됐는데 여전히 출마를 저울질하는 상황에서 향후 연대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로 풀이됩니다. 당권 주자로 꼽혀온 오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불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당의 맞달로서 책임감이 있었지만 당은 서로를 겨누며 외부 위협에 맞설 힘을 소진하고 있다면서 윤희숙 혁신위를 에둘러 겨냥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신호탄으로 월요일 조경태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는 등 당권 레이스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 수사와 혁신위 후폭풍, 극우 세력 논란 등 당내 갈등은 점입 가경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다시 기상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2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는데요. 소방과 경찰이 잠시 뒤부터 수색 작업을 다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의 통신이 끊기고 진입로가 무너져서 수색과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만수 기자, 곧 수색 작업을 재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잠시 뒤부터 경기 가평과 포천 등 폭우가 쏟아진 경기 북부 지역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재개합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수색 작업이 이어졌지만 날이 어두워지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소방당국은 날이 밝는 대로 수색 작업을 재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인명피해 상황을 살펴보면요. 어제 새벽 경기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2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하루 누적 강수량 200mm가 넘는 비가 퍼부은 가평 지역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하천과 계곡이 넘치고 산사태로 토사가 밀려 내려오면서 2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됐습니다. 포천 백운 계곡에서도 실종자 1명이 발생하는 등 경기 북부 지역에서 현재까지 모두 5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도로 통제 그리고 통신 불편까지 이어져서 수색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 소방과 경찰은 오늘도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서 실종자 수색 그리고 혹시나 고립돼 있을 대피 인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 수십 곳이 물에 잠기거나 유실됐고요. 또 곳곳이 아직까지도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신이 끊기고 단수된 지역도 여러 곳입니다. 소방 관계자는 통신이 원활하지 않고 진입로가 차단돼 있어서 수색 지점에 접근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면서 다만 수색과 구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경기 북부경찰청에 을호비상, 경기 가평경찰서에 가포비상을 각각 발령했고요. 소방 역시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네,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주민분들이 많을 텐데요. 대피소도 마련됐다고요? 네, 폭우 피해가 집중된 경기 가평군이 이재민 발생에 대비해 임시 대피소를 마련했습니다. 가평군은 피해 주민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인근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구호 물품을 미리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어제 오후 5시 기준 이재민은 2가구 6명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피해 상황을 볼 때 이 이재민이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경남 산청에서는 10여 명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대규모 시설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지자체가 일단 복구에 나섰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진 자리에 남은 상처는 날이 개면서 선명해졌습니다. 조용한 산골 마을은 집중호우로 쏟아진 토사로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사랑하는 고향이 하루아침에 재난 현장으로 바뀌자 주민은 망연자실합니다. 마음이 아파서 어떤 말로서 표현이 잘 안 됩니다. 고향 마을이 이렇게 되었다는 게 돼가지고 앞으로도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언젠가는 끝이 나겠지만 마음이 너무 아파서 답변하기가 곤란하네요. 산에 있던 엄청난 양의 흙더미는 주민들의 보금자리를 덮쳐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제 뒤로 폐허가 된 건물터가 있습니다. 저곳에서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산청군에선 1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 대피령이 내려졌던 산청군에선 1,600명가량이 대피했습니다. 시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도로 등 공공시설 40여 곳과 논밭 300여 헥타르 등이 물에 잠겨 500여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산청군은 일부 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를 완료하고 주민 심리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설 피해 45건 중에 응급 복구 29건을 완료하였고 인력 장비 투입은 총 66명의 장비 55대를 투입하였습니다.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 부스를 설치해서 산청의 닷새 평균 강우량은 607mm를 기록했습니다. 비가 가장 많이 내린 곳은 산불 피해 지역인 시천면으로 759mm였습니다. YTN 임영진입니다. 비가 그친 충남 지역에는 침수 차량을 빼내는 등의 복구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응급 복구와 함께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 특별 재난 지역 선포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들이 진흙을 뒤집어 쓴 채 방치돼 있습니다. 차량 외부는 물론 내부도 멀쩡한 곳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17일 새벽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완전히 침수된 건데 배수 작업만 사흘 동안 이어졌습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하주차장입니다. 지하에 설치된 통신장비가 모두 망가지면서 전화와 문자, 인터넷도 모두 먹통이 됐습니다. 세대 내 전기는 임시 복구됐지만 공용전기는 복구되지 않으면서 엘리베이터와 지하 배수 펌프 등도 작동하지 않는 상황. 특히 외출 때마다 고층까지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 고령층 주민은 불편을 호소합니다. 올라가고 내려오기 이게 상당히 힘이 들고 있어요 지금. 다리도 아프고 불편한 데가 많죠. 나이가 90이 다 돼가는데. 침수된 차량을 하나씩 밖으로 빼내면서 복구 작업에 나섰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진흙은 이제 뭐 어디 마대나 이렇게 담아서 그걸 할 수가 있는데 그 바닥을 이제 물 청소를 하면은 그 고인물을 퍼내야 되는데 그 펌프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지하 소극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젖어버린 각종 가구와 소품 등을 밖으로 빼뒀지만 내부는 여전히 진흙밭이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가용한 자원을 동원해 신속한 응급복구를 돕고 피해 조사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제반 작업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이번엔 특검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전현직 장관들을 잇따라 소환했습니다. 당시 회의 개최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가 있었는지뿐만 아니라 다른 국무위원이 계엄에 가담했는지도 추궁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등검찰청사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주말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지 하루 만입니다. 김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가장 먼저 국무회의에 불렀던 5명 국무위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국무회의는 좀 어떻게 참석하게 되셨는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특검이 살펴보고 있는 건 회의 개최 과정에서 위법한 절차가 있었느냐인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이 계엄에 가담했는지 밝혀내는 데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계엄 당일 오후 8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용산으로 빨리 들어오라는 전화를 받았지만 경제, 외교, 안보 분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계엄 선포 전 북한으로의 무인기 침투, 즉 외환죄 수사도 빠르게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와 드론작전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는데 특검은 김 사령관을 조사한 이튿날 바로 긴급 체포한 뒤 확인된 범죄 사실이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사령관은 특검에 출석할 당시 군사작전에 관해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하다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를 투입하라고 지시한 게 맞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나갈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해 김용대 드론작전 사령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 허위 공문서 작성과 직권남용 혐의 등을 받는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계엄 사태에서 내란과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어제 오후 2시쯤 법원에 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오늘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대표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 측은 변호인이 부재 중이라는 사유로 일정 조율을 요청했는데요. 특검은 이 전 대표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 불응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집사 게이트에 연루된 기업 경영진들을 잇따라 불러 조사합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 류금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와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김 여사 집사 김예성 씨가 지분을 보유한 렌터카 업체에 청탁성 투자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관세 협상을 위해 다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위 실장의 미국 방문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고 귀국한 지 11일 만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통보한 관세 시한인 8월 1일을 2주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미국 고위급을 만나 양국 사이의 관세 협상에 물꼬를 트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중국으로의 인공지능 칩 수출을 일부 재개하기로 하면서 우리 반도체 업체들도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또 언제 터질지 모르는 미중 갈등에 여전히 우리 기업들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대중국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가장 크게 웃을 수 있던 건 AI 칩의 큰손 엔비디아입니다. 중국 수출용으로 만든 AI 칩 수조 원어치를 제값에 팔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한국 반도체 업체들도 일단 한숨을 돌렸습니다. 엔비디아 생태계의 한 축으로 자리 잡은 SK 하이닉스의 경우 HBM 공급 과잉 우려를 일단 잠재우는 효과를 봤습니다. 오히려 이번 제재 완화로 글로벌 HBM 수요가 되려 확대될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중국에 팔지 못하게 된 반도체 재고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바닥을 찍은 삼성전자에도 호재입니다. 엔비디아가 중국을 겨냥해 만든 차세대 AI 칩의 핵심 부품을 삼성전자가 납품하기로 하면서 향후 실적 개선의 발판이 될 전망입니다. 이재용 회장의 무죄 확정과 중국 판로가 다시 열리면서 삼성전자 주가도 연일 상승세를 이어갔고 67,0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이 완전히 봉합된 게 아닌 만큼 우리 경제의 버팀목 반도체가 다시 휘청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여전히 반도체 장비 반입 규제 등이 유지되고 있고 대미 반도체 관세라는 복병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중국에 대한 제재를 풀었다기보다는 이제 실리를 위해서 일부분의 합의를 한 거로 보여지고요. 경쟁력을 우리가 계속 갖춰 나가는 것 말고는 AI 시대 더 기묘해진 K 반도체. 하지만 미국과 중국 양대 수출국의 갈등 속에 불안감을 적지 않게 안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오는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면 회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만약에 회동이 성사된다면 미중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직접 만날 수 있는 최적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엔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APEC에 참석하기 전에 중국을 먼저 방문하거나 행사 도중 시 주석과 별도 회담을 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시 주석은 APEC 참석을 계획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시 주석과 관계를 자주 언급한 만큼 회동 가능성이 높다고 외신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Them in a very friendly fashion. I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And we smile at the back and forth.
미국과 중국은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서로 위협하다 지난달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이후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를 중국에 초청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화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찾을 경우 지난 2017년 찾았던 수도인 베이징 대신 상하이나 다른 곳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신문은 내다봤습니다. 이달 초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첫 대면 회담에서 두 정상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But I know President Trump, and I can tell you that he's committed to having that meeting happen. So the reason why I think there's high odds of it happening is they both want it to happen. 두 정상의 대면 회담은 지난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마지막입니다. 올해 경주 에이펙 정상회담을 계기로 다시 만난다면 펜타닐과 히토류 등 미중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다만 타이완 문제나 미국 내 강경파 대응 등 변수가 막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이 신문은 짚었습니다. YTN 정준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경제 사령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업무를 시작합니다. 취임하자마자 물가 등 민생경제 회복 방안과 통상 문제 대응 방안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국정과제 실행을 위한 세법 개정안 마련도 당면한 현안입니다. 13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과 지급을 맞아 유통가가 잇따라 할인전과 기획전을 개최합니다. 소비 쿠폰 사용처인 편의점들이 공격적으로 할인전을 진행하고 소비 쿠폰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은 대형마트도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할인 행사를 엽니다. 이번 달 들어 20일까지의 수출 실적이 발표됩니다. 앞서 6월 수출이 증가세를 회복한 가운데 이번 달 들어 10일까지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5% 늘면서 선방했습니다. 반도체와 승용차, 선박 같은 수출 효자 품목들이 증가세를 이끌었고요. 반면 수입도 함께 늘어서 무역 수지는 소폭 적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3시 55분쯤 강원 속초시 설악산 케이블카가 운행 중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이 사고로 설악산으로 오르는 상행선 케이블카에 타고 있던 승객 42명과 하행선 승객 45명, 모두 승객 87명이 2시간가량 케이블카 안에서 갇혔습니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업체 관계자들과 함께 케이블카를 2시간 만에 수리해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 신항 인근 해상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다이버 3명이 숨지거나 크게 다치면서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잠수 작업자들이 컨테이너 선박 선저부 상태를 확인하던 중 공기 공급 설비에 이상이 생기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앞서 오전 11시 반쯤 진해 부산 신항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다이버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명이 숨지고 1명은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지난주에는 호우가 기승이었다면 이번 주부터는 다시 온열 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밤사이에는 열대야가, 한낮에는 30도를 웃도는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습도가 높은 탓에 체감하는 더위는 이보다 더 심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가끔 구름만 지나겠지만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비의 양은 대부분 5에서 60mm가 되겠고 특히 남부지방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시간당 30에서 50mm로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폭우의 여파로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는 만큼 산사태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곳곳에서 열대야나 열대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9도, 청주는 26.2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31도, 광주 34도, 대구는 33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에 곳곳으로 소나기가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한 명이 숨진 경기 오산 옹벽 사고를 두고 경찰부터 일반 시민까지 여러 전조 증상을 목격하고 이걸 오산시에 알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 옹벽에는 수년 전부터 시커멓게 변한 물자국이나 백태 등도 있었는데 이번 붕괴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갑자기 무너져 내린 옹벽이 도로를 지나가던 차를 그대로 덮칩니다. 지난 16일 경기 오산에서 발생한 옹벽 붕괴 사고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매일 수많은 차량이 다니는 고가도로가 이렇게 무너진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 속에 그 영상 보고 좀 황당했어요. 아니 저기가 무너지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도로 침하를 목격한 경찰부터 위험하다는 시민 민원까지 각종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여기 우측 기반이 이상하고 그거를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붕괴 사고가 난 고가도로에는 또 다른 특이점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한 인터넷 포털 지도 사이트에서 촬영한 사고 지점 사진을 모아봤습니다. 군데군데 시커먼 물자국이 보이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진해집니다. 사진을 본 전문가들은 도로 틈새로 상당히 오랜 시간 물이 새어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옹벽 속으로 물이 들어간 거야. 겉으로만 흐르는 게 아니고 그 옹벽 안쪽으로도 물이. 게다가 지난해 촬영된 사진에는 옹벽 표면 하얀색 자국도 발견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물에 녹았던 시멘트가 굳은 자국으로 보인다며 옹벽 안 구조물에 고여 있었던 물이 새어나온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만약 이런 상태에서 집중호우가 이어진다면 옹벽 안에 물이 가득 차 압력이 높아지는 상황도 가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이 흘러서 결국 찌꺼기가 남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수압이 작용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정부가 오늘부터 사고조사위원회를 본격 가동하는 가운데 옹벽 붕괴 현장의 과거 흔적이 또 다른 전조 증상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경기도 가평에 집중되면서 건물이 무너지고 도로가 유실되는 피해가 컸습니다. 주말을 맞아 가평을 찾았던 나들이객들도 고립되거나 한밤중에 몸을 급히 피해야 했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펜션이 몰려있는 경기 가평군 조종면의 한 마을입니다. 불어난 강물에 집안이 무너져 내리면서 건물이 하천에 반쯤 잠겨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떠밀려 내려온 잔해들이 뒤엉켜 있는 건물 뒤편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건물은 45도로 비스듬히 기울어졌고 1층 식당은 입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안이 약한 상태라 추가 붕괴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바위 굴러가는 소리가 뭐 탱크 소리 저리 가라 해서요. 우르릉 우르릉 소리 나는데 겁나서 나와볼 수가 없더라고요. 오른벽 벽이 터지자마자 한 2-30분 사이에 이렇게 넘어가 버리더라고요. 토사가 쓸고 지나간 자리는 모두 초토화됐습니다. 흙탕물에 잠겼던 물건들을 건져 정성스레 닦아보지만 막막함을 숨길 수 없습니다. 식당 주인은 순식간에 수마가 덩치를 키우자 삶의 터전을 버리고 몸만 간신히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물에 막 소리가 나고 뚝뚝 소리가 나고 이제 이제 우리 아줌마들 못해 많아갖고 빨리 내려가고 난리 쳤어요. 내가 70년 동안 여기 살면서 처음에 이러고. 주말 성수기를 맞아 가평 펜션촌을 찾았던 나들이객의 피해도 컸습니다. 도로 곳곳이 끊기고 토사에 가로막히면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고립된 겁니다. 일부 나들이객은 한밤중에 펜션 입구까지 들이닥친 물살에 놀라 안전한 곳으로 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펜션 문을 열었는데 이게 문이 넘치려고 해가지고 바로 뒤에가 이제 산이 나가지고 이게 무너질까봐 그 바로 아래에 건물이 또 하나 있었어요, 아저씨가. 거기로 대피하라고 해가지고. 거센 물살과 토사가 가평을 핥히고 지나가면서 한여름밤은 악몽으로 남았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폭우 피해를 봤던 의정부 교외선 오늘 첫자부터 정상 운행된다는 소식입니다. 네, 의정부에서 대곡 방향 열차는 6시 55분, 대곡에서 의정부 방향은 7시 2분에 운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열차 운행에 열차 이용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폭우가 집중되면서 여의도의 84배에 달하는 면적의 농작물들이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급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지만 물가는 심리가 영향을 많이 미치는 데다 또 폭염이 오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초복인 휴일, 닭을 사려는 소비자들이 마트로 몰렸습니다. 사 먹으면 한 그릇에 2만 원에 육박하는 삼계탕을 집에서 전복도 넣고 푸짐하게 끓일 참입니다. 뭐 전복 같은 거 뭐 넣어서 같이 직접 요리한 거 더 좋아요. 가격도 비싸고 이러니까 그냥 어쩌다 집에서 이 큰 거 사다가 그냥 다 넣어 먹어요. 큰 거 국 삶아가지고 거기다 뭐 엄나 뭐 이런 거 좀 넣고 해가지고. 민생회복 소비 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 대형마트들은 손님을 뺏길세라 대대적인 할인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폭우에 충남과 전남을 중심으로 여의도 84배 면적 2만 4천여 헥타가 침수돼 물가에 미칠 영향이 우려됩니다. 벌써 일부 채소값은 들썩이고 있습니다. 폭염에 이은 장마로 열무나 얼갈이 배추 한 단이 정부 할인 지원이 되는 배추 한 통보다 비쌉니다. 지금 뭐 열무 한 달에 이거 6천 원이라는 건 상당히 비싼 건데 서민들은 살기가 힘들죠. 점점 갈수록. 있는 사람들이야 뭐 좀 넉넉하게 하겠지만. 이번 폭우로 수박과 오이, 애호박, 상추 등 일부 시설 채소와 과일, 닭도 100만 마리 정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로 논이물에 잠겼고 피해 지역 채소 생산이 끝물인 데다 여름 채소가 많이 나는 강원도는 별 피해가 없습니다. 닭도 사육 중인 규모가 1억 7천만 마리인 점을 감안하면 피해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심리 영향을 받는 데다 여름 내내 폭염과 폭우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13조 규모 민생회복 소비 쿠폰도 물가를 자극할 수 있어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7월 21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입니다. 오늘 브리핑에선 지난 며칠 동안 전국을 핥힌 집중호우 관련 기사들 살펴보겠습니다. 200년에 한 번 있을 폭우가 내리고 기존의 패턴으론 설명이 어려운 괴물 기후가 일상이 됐죠. 서울신문은 도시 설계부터 다시 짜는 등 재난 대응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폭염이 지나면 폭우가 퍼붓고 이제 다시 한증막 더위가 예고돼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더위와 폭우가 교차하는 것 자체가 기후위기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1970년대와 2020년대를 비교해 보면 폭염 일수는 2배 이상, 열대야 일수는 3배 이상 늘었고요. 또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매년 덮쳐옵니다. 장마와 폭염, 태풍 모두 이전과는 구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재난 대응 시스템으로는 기후위기 시대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예보가 다소 빗나가더라도 조기 알리고 오히려 과잉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시간당 30mm 안팎으로 내리는 비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기존의 배수 시스템은 전면 재설계하고요. 특히 하천 주변 펜션과 주택은 철저히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저지대 지역에는 빗물 창고 같은 저장 탱크를 늘릴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로 옹벽의 점검 기준을 강화하고 방제 시설을 전면 점검하는 등 과제들은 산적해 있습니다. 괴물 기후가 뉴 노멀이 된 만큼 예산도 더 빠르게 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요. 네, 다음 동아일보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가 경남 산청과 경기 가평을 핥혔고 최소 10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들 지역은 산사태 취약 지역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서 산사태 피해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또 왜 컸는지 보겠습니다. 네, 산사태가 휩쓸고 간 경남 산청 마을의 모습입니다. 산청과 가평에선 막대한 재산 피해와 함께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가 나온 지역은 산사태 취약 지역도 또 안전 점검 대상도 아니었는데요. 인력이 부족해서 모든 산림을 점검하기가 어려운 슬픈 현실입니다. 네, 그럼 산사태 피해가 자주 또 크게 발생한 원인을 보겠습니다. 우선 국지성 호우가 자주 내리면서 산사태 발생도 잦아졌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산사태 피해 건수가 2,232건인데 이전 5년과 비교했을 때는 3.4배가 넘게 늘어났습니다.
또 산림의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국내 산림의 65%가 20도 이상의 급경사지라서 그 물이 몰리는 계곡 구조입니다. 또 70년대에 심어져서 뿌리가 약해진 노령목이 많고 여기에다가 풍어토까지 많아서 산사태에 더 취약합니다. 산사태 피해의 80% 이상이 7월과 8월에 집중돼 있어서 남은 여름도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산사태 취약 지역 기준과 산림 조성 방식 모두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민일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 산불 피해가 막심했던 경북 지역에선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적었습니다. 호우를 뚫고 주민들을 살리는 데에 마을 순찰대가 큰 역할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해 5월부터 지역 공무원과 주민이 마을을 지키고 위험 시에 대피를 돕는 마을 순찰대를 구성했습니다. 취약계층과 어르신들을 대피시키고 대피 장소에서 보건 인력들이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살피기도 합니다. 이번엔 도내 22개 시군에서 5,696명의 마을 순찰대가 풀로 가동돼 비상근무를 하면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산사태를 겪었던 마을에선 대피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 확인과 상황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산불 피해 지역의 임시 조립주택에서도 상황 점검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을 순찰대의 도움으로 395가구 747명이 무사히 대피했고요. 이들이 지켜낸 마을은 1,400여 개에 달합니다. 퍼붓던 비가 그치고 이제 폭염 속에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이번 집중호우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또 신속한 응급복구가 진행되기를, 이재민들이 불편함 없도록 폭넓은 지원이 있기를 바랍니다. 7월 2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인천 총격 사건 관련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격 피의자 집에서 인화물질이 발견됐다는 소식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사제 폭발물도 있었습니다. 이 사제 폭발물, 다량의 인화물질과 타이머, 기폭 장치 같은 것들이 발견이 됐는데요. 지금은 경찰이 특공대를 투입해서 해체 완료했고요.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 총격 피의자 집에서 사제 폭발물이 발견이 됐고요. 지금으로서는 해체가 완료된 상태라는 점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각국 정부의 속속 관세율을 통보하면서 하반기 미국의 물가 상승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산 토마토에 17%, 브라질산 쇠고기에는 50%의 관세를 매긴다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미국 소비자가 즐겨 먹는 햄버거 값도 인상 압박을 받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이 멕시코산 토마토에 관세 17%를 부과한다고 통보했습니다. 2019년 멕시코와 맺은 무관세 협정이 연장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멕시코산 토마토는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나 됩니다. 미국 토마토 농가의 승리라는 입장과 소비자의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는 걱정이 미국 안에서 교차하는 가운데 멕시코 정부는 새로운 국제시장 개척으로 맞서겠다며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Es muy difícil que se deje de exportar jitomate de México a Estados Unidos porque no les alcanza a Estados Unidos con su producción nacional para poder cubrir toda su demanda. 토마토와 함께 햄버거의 핵심 재료인 패티용 쇠고기 다짐육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0.45kg당 가격이 지난 5월 기준 5.98달러로 1년 전보다 16.2% 올라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농가에서 기르는 소가 줄어든 탓도 있고 관세 정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오른 측면도 있습니다. 미국은 주요 쇠고기 수출국이지만 다짐육 같은 가공된 쇠고기는 브라질과 호주, 멕시코 등에서 싸게 사다 먹습니다. 브라질에는 다음 달 1일부터 50% 관세 부과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 토마토나 쇠고기에 관세가 붙으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의 주요 지표인 햄버거 가격에도 영향을 줍니다.
퍼듀 대학의 햄버거 지수를 보면 관세 영향을 빼고도 미국에서 치즈버거 한 개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은 지난 2년 사이 11% 올랐는데 상승률은 가팔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If they're talking 30%, probably go up 40%. Have to make a little bit extra just by handling it.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물가 상승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지만 미국 중앙은행은 여름 이후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늦추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트럼프의 대규모 감세법이 시행되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내 연간 전기차 판매액이 최대 2조 7천억 원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미국 감세법의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전기차 세액공제가 끝나면 현대차 그룹의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 5,800여 대, 매출 기준으로는 2조 7,200억 원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현대차 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 12만 3,800여 대를 기준으로 37%포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예측한 결과입니다. 폭우 피해가 큰데요.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습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됐다는 소식입니다. 경기 북부 종합상황실에서 전해진 소식인데요. 어제 저녁 7시 반에 포천에서 변사로 발견됐다고 합니다. 정확한 지역이나 나이대 같은 인적 사항까지는 전달이 안 된 상태고요. 포천 지역의 실종자로 잡았던 그분이 맞는 건지는 이 부분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에 포천에서 추가로 변사 시체가 발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된 소식은 확인되는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여당 어제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득표 목표로 내걸었던 과반 의석수 유지에 결국엔 실패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일단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민당 내에서 거센 퇴진 압박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일본 여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사실상 참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가 끝난 직후 발표된 NHK 출구조사에서 자민당은 27석에서 41석,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5석에서 12석을 얻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의원 과반을 유지하려면 50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자민 공명을 합쳐도 어렵습니다. 私が新人で当選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のは、やはり自民党もですね、少し新しい風、新しい政治、これが求められているのではないかと、役に立てるような、しっかりとしたですね、政治家になれるように頑張ってまいりたいと思っています。 반면 야당은 기존 의석보다 늘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일본인 퍼스트를 외치며 외국인 규제를 노골적으로 강조한 참정당은 기존 한석에서 최대 22석까지 확보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本当に身の引き締まる思いでおります。日本のために、日本人の皆様のために、これから本当の戦いがスタートしていくと思います。 출구 조사대로 확정되면 이시바 정부와 집권 자민당을 향한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도 패한 데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면서 당내 이시바 총리 퇴진론이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 1998년 당시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는 선거 이튿날 퇴진 의사를 밝혔고 2007년 당시 아베 신조 총리 역시 참의원 선거에 대패하자 선거 2달 만에 물러났습니다.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여소야대 구도가 되면서 이시바 내각의 국정 동력 상실도 불가피합니다. 이시바 총리는 국가에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원내 최대 정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사실상 총리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참의원 선거 이후 이시바 내각의 입지가 한층 불안해질 것으로 보여 트럼프 관세 협상 등 주요 외교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 외국 국적 동포를 포함한 이주민은 81만 명인데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12개 언어로 실시간 상담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다양한 나라의 국기가 붙어 있고 상담사는 여러 언어로 이주민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곳에선 라오스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등을 포함한 12개 언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어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서비스입니다. 조금 문제인데 근데 한국말 못하니까 잘못 들어가지고 싸움까지 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사장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회사에서 다른 데로 보내는 것도 많아요. 센터는 생활정보와 법률 노무 상담, 통번역사 양성, 종사자 역량 교육을 제공하고 정책 개발도 수행합니다. 기존에 안산에 있던 외국인 인권 지원센터를 확대 개편하며 규모는 14배 이상 확대했고 인력은 2배 이상 늘렸습니다. 경기도의 선주민과 이주민이 협업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의 더 나은 미래를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 역량과 리더십을 개발하는 일을 합니다. 지난해 발생한 화성 아리셀 참사를 계기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한 경기도는 이주노동자 안전관리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에 특화한 이주노동자 지원센터 설립도 추진 중입니다. 아리셀이라는 공장에서 23분의 안타까운 분들께서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그중에 18분이나 외국인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공적인 안전망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저희 사회가 일깨우게 되는 아주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피부색이 달라도 경기도에 살면 모두가 경기도민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이주민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미주 독립운동 거점이었던 LA 카탈리나 거리의 흥사단 옛 본부 건물이 내년 연말 새롭게 단장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옛 본부 건물은 지난 1932년부터 1978년까지 흥사단 미국 지부로 사용되다 재정난 때문에 매각돼 철거 위기에 놓이자 5년 전 보훈부가 이를 사들여 복원을 추진해왔습니다. 보훈부는 흥사단이 처음 건물을 매입했던 1930년대 건축 양식으로 복원해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 연구관리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흥사단은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13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창립한 독립운동 단체입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가공 제품 판매 가격을 담합한 DSR과 세아메탈, 만호제강, 한국선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4억 1,6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들이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원자재 단가가 오르는 시점에 맞춰서 스테인리스 스틸 가공 제품 판매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판매 가격이 담합 이전보다 31에서 40% 상승했다고 공정위가 설명했습니다. 태그 아웃입니다. 아웃이에요. 저도 아웃. 지난주에는 곳곳에 호우가 쏟아지며 더위가 주춤했지만 이번 주부터는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9도로 서울은 이틀 연속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고요. 한낮 기온도 31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날 뿐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중북부 일부 지역에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고요. 낮 동안에는 구름 사이로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또 곳곳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비의 양은 대부분 5에서 60mm가 되겠고 특히 남부지방 많은 곳은 80mm 이상의 비가 시간당 30에서 50mm로 무척 강하게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폭우의 여파로 현재 지반이 무척 약해져 있습니다. 경기와 충청, 남부지방은 산사태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내려져 있는 만큼 위험 지역에서는 산사태나 낙석, 시설물 붕괴 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서쪽과 해안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25.9도, 청주는 26.2도를 보이고 있고요. 다시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동안 33도 안팎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울 31도, 광주 34도, 대구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앞으로 폭염의 기세는 더욱 강해지겠고 폭염특보도 확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더위 속에 곳곳으로 소나기도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폭염과 열대야가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사병과 열사병 등 온열 질환이 우려되니까요.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틈틈이 수분 섭취를 하는 등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